그러면 다음으로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토론자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김종헌 교수님은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에 계시고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또 두 번째 토론자 김명희 교수님 시민건강연구소에 계시고 지금 현재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회장님이세요. 김명희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다음은 김신우 교수님 경북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현재 대구광역시 감염병 관리 지원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 네 번째 토론자는 이원영 교수님입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계시고 현재 참여연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원으로서 전문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김종헌 교수님부터 토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의 시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 등장과 예방학 역할 중에서 먼저 그 인력 양성과 인력 교육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학은 지금 현재 역학과 관리, 환경의 이제 세부 전공으로 이제 예방의학 전문의를 이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중에서 역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기대하기를 예방의학 전문의를 취득하면은 역학조사에 대한 경험은 충분히 있고 충분히 스스로 역학조사를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재 이제 수련을 받고 있는 역학의 전공 예방의학 전공의들은 본인들은 현장 역학조사에 대한 경험이 너무 거의 하지 못했고 본인에게 그거를 갖다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한다면은 본인이 역량이 이제 부족하다고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예방학 교실이나 사회학 교실에서 이런 전공자들에게 얼마나 감염병 역학에 대한 그런 강의나 그런 현장에서의 경험에 대한 기회를 이제 부여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에 보면은 이제 질병관리청장과 이제 시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을 갖다가 이제 방역관으로도 임명을 하고 또 역학조사관으로도 임명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 대한 그 교육 자체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문적 차원에서는 이제 예방의학회가 주도적으로 이제 그 인력들에 대한 어떤 재교육의 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률 60조 2항을 보면은 이제 시군구청장도 역학조사관을 갖다가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인력의 그런 선발 문제 때문에 이제 소속 공무원까지도 역학조사관 임명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 때 정은경 청장님께서 최소 인력이 인구 10만당 1명이다. 다시 말해서 최소 우리나라에 500명의 역학조사관이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만큼 이제 인력 대출이 꾸준히 이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제 교육 담당 부서를 신설을 하고 거기서 꾸준히 이제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제 역학을 전공하는 예방의학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주관 학회로서 정규적인 트레이닝 과정에서 역학조사관을 갖다가 배출해 내는 게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어떤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역학 전공자가 예방학을 3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역학 조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는 뭔가 이제 트레이닝 교육 과정이 이제 시대가 요구하고 현장이 요구하는 것과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예방학이나 학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면은 더욱 더 아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안 드리는 바는 현재 이제 예방의학 전공의 과정이 일관되게 3년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만약에 예방의학 트레이닝을 마친 다음에 예방의학 전문의와 역학조사관을 갖다 동시에 자격을 갖다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꼭 3년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역학조사관까지 같이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면은 뭐 2+2의 그런 4년제 트레이닝 시스템을 희망자에 한해서는 운영을 해주고 그 4년의 트레이닝을 마쳤을 경우에는 예방학 전문의와 역학조사관을 갖다가 동시에 이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좀 열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나 질병관리본 모두 이제 의사 역학조사관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말을 계속 하는데 이제 한국 시스템상으로는 역학조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떤 분과든 전문의를 취득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도 다녀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역학조사 트레이닝 2년의 추가적인 그런 트레이닝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길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역학조사관 양성 시스템으로는 인력이 충분히 이렇게 배출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 양성 과정 그리고 예방의학 전공의에서 역학조사관 양성 과정은 이제 동시에 두 트랙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의 교육을 담당한 기관이 또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국립역학원이라든가 국립역학연구원 같은 그런 기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2002년에 이제 의원 입법 발의로 인해서 정부 출연 연구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육기관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그 30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함께해서 공동으로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존재합니다. 그게 처음 설립된 게 2003년입니다. 현재 이제 학계에서는 감염병 역학 연구 인력을 갖다가 이제 양성하기에는 국내에 있는 보건대학원, 의과대학에서 양성하기에는 교수 인력조차도 이제 굉장히 사실 역부족인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사한 방식으로 뭐 역학 보거나 가칭 연합대학원대학교 같은 걸 설립을 해서 어떤 공동 학점제로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고려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 역학조사를 지금 필요로 하는 분야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관리청뿐만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환경역학조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의 과제로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세우고 있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인력을 찾기 위해서 항상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보거나 연합대학원대학교 설립이 된다면은 사실 여러 부처, 질병관리청,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그런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역학조사 인력을 갖다가 육성하고 이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는 인력 양성 교육 측면에서 토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감염병 발생 시 역학 조사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확보하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김명희 선생님의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마이크 처음 써봐가지고 전원을 켜는 게 없어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네, 저는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고요. 저는 예방의학 중에서도 역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민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홍윤철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인류가 굉장히 좀 복잡한 도전의 직면에 있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이제 만성질환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방의학이 과연 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그런 토론을 좀 부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예방의학이라는 거는 어떤 학문 분과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예방의학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거를 전공한 사람들 또 학회라고 하는 또 조직 이런 것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좀 다 섞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예방의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기본 속성이 저는 사회와 인구 집단을 다루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를 넘어서는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분야가 저는 예방의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방금 김정원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방약 전공의 수련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포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문 분과에 대한 좀 문을 더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사가 할 수 있는 분야와 의학은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의학 연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예방의학 분야에는 이미 다양한 분야의 의사가 아닌 연구 인력들 또 실무에서 프랙티스를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좀 예방의학의 앞으로 학문 분야 내지는 예방의학의 과제를 논의할 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논의를 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지난 의사 파업 시기에 의학회 이름으로 서명이 나갈 때 이제 예방의학회가 거기 지지 성명에 이제 참여한 것이 사실은 예방의학 분야의 의사가 아닌 다른 많은 직종들에게는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예방의학과 관련해서 어쨌든 학문 분야로서 저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거 생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아까 권준혁 원장님도 이제 여러 가지 R&D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백신 진단, 치료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 예방의학 분야에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코로나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삶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또 특히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백신도 없고 시민들이 열심히 마스크 쓰고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임상적인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연구, 실제로 사람의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행동이 초래한 것이 무엇인가, 혹은 우리의 사회적 중재가 어디까지 작동을 했고 뭐 어느 부분에서 작동을 하지 않는가. 사실 이런 연구는 굉장히 뭐 학문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로테크의 하드 사이언스가 아닌 소프트 사이언스로 이제 취급되는 경향들이 있지만 실제 우리 코로나 유행에서 본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의료 자원의 분배 같은 것도 이제 사실 지금 현재 국면에서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자원들이 코로나에 집중되면서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건 그리고 이제 돌봄과 관련해서 부수적 피해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누가 다룰 것이냐. 저는 예방의학이라는 분야가 그런 문제들을 계속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방의학의 장점은 특정 전문 분야, 특정 질병에 국한된 임상과라기보다는 어떤 임상의학과 지역사회 혹은 국가 정책, 사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분야가 저는 예방의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 사회적인 것 그리고 의학과 실제 사람들의 삶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어디를 좀 메꿔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좀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수련 과정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련 과정이 꼭 예방의학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예방의학과 관련된 분야의 뭐 대학원생, 의사가 아닌 대학원생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사실 역학조사라는 게 기술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해야 이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단순히 역학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앞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관련된 체계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폭넓은 시각으로 예방의학이 이 앞으로 좀 미래를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부탁 말씀입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김명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방약이 좀 더 사회와 인구 집단 그리고 질병의 건강의 결정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범위를 넓혀가야 되겠다라는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신우 선생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으신 분 중에서 이렇게 제가 클리니션 대표적인 것 같고요. 클리니션으로서 예방의학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달라고 제가 초대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에 오셔서 지금 예방의학회가 있는데 대구에 2월, 3월에 걸쳐서 큰 유행일
뭐 비교적 잘 극복하고 낮은 발생률을 내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 뭐 지자체 장과 지자체 보건 조직의 열심, 그리고 또 예방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문과 자문 회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셔서 어떤 정책 결정에 너무너무 잘 결정해 주셨고, 저는 감염내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감염내과의 시각은 환자 중심 좁습니다. 그러나 큰 거시적인 사회적인 지역사회 퍼블릭 헬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게 그 극복에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2차 유행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들을 설득하고 병원장들을 설득하고 실무 책임자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 예방의학 선생님들이 전면에 나서서 매스미디어에도 자주 나오고 한 적이 크게 없었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중앙 부처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통찰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극복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홍윤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 그 중에서 만성질환에서 이제 신종감염병과 퇴행성 질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신종감염병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이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막닥뜨리니까 참 큰 문제다. 앞으로 계속 오겠다. 특히 뭐 감염내과적인 시각에서는 RNA 바이러스가 반복해서 뭐 코로나, 조류 인플루엔자, 핸드라 뭐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에서 뭐 그 정부나 어떤 지자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거시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정책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 평가하고 그 또 데이터를 생성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병원 안에서 환자밖에 사실 별로 못 본다면 큰 시각을 못 가지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뭐 이 정책이 맞는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대표적인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혼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팀워크가 중요한데 팀워크의 한 핵심적인 멤버로서 예방의학이 늘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빗나간 이야기를 드리면 노인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그 질환을 이렇게 사망 원인 할 때 암, 또 혈관 질환 이런데 제가 가끔 PK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암이 커져서 죽지 않는다. 그 혈관 질환으로 당장 죽지 않는다. 그 감염병, 저는 감염을 전공하니까 감염병이 최종 사인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유행하는 어떤 신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지금 최종 사인으로서 폐렴이라든지 폐혈증이라든지 퇴행성 질환과 베드리든 스테이트의 노인들 만성 질환자들이 되면은 이 감염병 관리 또 항생제 내성 관리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이슈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좀 임상관이가 조금 다른 시각을 좀 가져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복지적인 또는 뭐 좌우를 따지면 약간 좌측에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 분야가 아마 예방, 공중보건 이럴 것 같고, 이번에 의사 파업에서도 경험했듯이 굉장히 불만과 자기들이 밥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시각과 이렇게 부딪힐 때 이렇게 사회주의 이상이 공산주의였다면 공산주의가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그 자리를 잡지 못한 것처럼 실현 가능한 실제적인 이런 것들과 합쳐지는 어떤 정책 결정, 역시 소통을 통해서 정책 결정을 수용 가능한 임상가들이 의사들이 수용 가능한 정책 결정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윤철 교수님께서 지역 사회의 개별의 능력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아주 저도 공감하지만 지역 사회의 어려운 병은 사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뇌수막염이 생겼다. 세균이다. 심내막염이 생겼다. 누가 지역 사회에 가겠습니까? 3차 의료기관으로 가고 역할 분담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역 사회가 이렇게 지역 사회 의학이 제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역 사회에서 건강의 증진, 공중보건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2차, 3차는 그 역할 조금 어려운 병, 중증도에 맞춰서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예방의학이나 공중보건에서 특별히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는 것은 약자 보호인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맞는 정책들을 더욱더 많이 하고 중증 질환, 어려운 질환들은 3차 병원은 더욱더 이렇게 흔히 뭐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경쟁을 해야지 성장을 계속하니까 그런 역할을 이렇게 갖춰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국가 정책에 이렇게 어떤 저희들이 병원에서 그냥 일을 한다면 질본이나 보건복지부나 여러 곳에서 이런 정책들을 조언하고 할 때 수용 가능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면서도 커뮤니티 헬스를 증진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감염병 시대에 예방의학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이 대부분 많이 감염내과도 좀 나타났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좀 더 이렇게 많아지고 수용 가능한 어떤 임상가와 사회와 이런 것들의 그 다리 역할을 아마 해주실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약간 이렇게 우려한다면 너무 이상적인 것 말고 좀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면 예방의학이 좀 더 빛나면서 우리나라를 최고 수준의 건강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또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정책 결정에 예방의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원영 선생님의 토론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이원영입니다. 우선은 예방의학 역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질본청이 됐는데 정말 축하될 일이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 2가지 정도인데 올겨울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또 이게 백신이 잘 해결이 안 돼서 이게 장기화됐을 때의 문제. 아까 권준욱 원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인력이나 병상이 충분히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간 부분과의 협력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거를 좀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학회 내부에서도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토론도 좀 하고 공론화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나라가 워낙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란셋의 런던 위생대학의 마틴 맥케라는 교수님하고 싱가포르 대학의 공중보건대학원의 교수님 두 분이
유럽하고 아시아의 이렇게 그 성공 여부를 비교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유럽은 뭐 혹자는 유럽이 뭐 공공의료가 있는데 공공의료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마틴 맥키 교수의 말에 의하면 또 많은 학자들 하는 얘기는 유럽이 공공의료 체계가 강한데 2009년에 이제 재정위기가 있으면서 굉장히 재정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컨대 제가 영국에서 한 2년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에 보건 인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로만 인력을 줄여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자 발생하면 대응할 팀도 없고 추적할 공무원도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나 아시아가 왜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싱가포르 대학 교수의 평가는 아무래도 그 사스나 메르스를 겪으면서 정치인들이 어떤 학습 경험을 좀 많이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 체계죠. 저희 나라 같으면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질병관리본부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있음으로써 어떤 시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려면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백서를 쓰게 되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저희 학회 내부에서 좀 더 좀 진지하게 평가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초기에 방역 초기에 해외 입국을 금지하는 게 과연 맞았냐 안 맞았냐 여전히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 확산이 진짜 신천지 신도 때문이냐, 또 뭐 사랑의 제일교 때문에 이렇게 퍼진 거냐,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성 공개하면서 낙인의 문제, 지금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그 이슈들이 있는데 그냥 이러한 이슈들이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이런 문제 생기면 또 대응을 못하고 엄하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에 그 평가를 제대로 해보자.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신종 감염병이 왔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질본 척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권준욱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예방의학의 역할이 단지 그냥 역학조사를 열심히 하고 어떤 역학을 뭐 전염병 예측을 잘하고 이런 것만 예방의 역할인가, 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 최근에 그 란셋의 편집장인 리차드 교수님이 그 잡지에다 어떤 기고를 하셨냐면은 이 코로나를 이게 팬데믹으로 보지 말고 신데믹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신데믹이라는 게 뭐냐면은 90년대 초에 그 미국의 그 의료인류학자인 교수님이 이 건강 문제를 좀 신데믹으로 봐야 된다. 이게 뭐냐면 바이올로지컬한 문제하고 소셜한 문제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리차드라는 교수님도 지금 유럽의 코로나를 보면은 결국 취약계층에서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는 취약계층이라는 건 여기에 어떤 것도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거는 코로나 문제, 만성질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건강 형평성의 결정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다. 이건 신데믹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데믹으로 바라보고 원인 진단도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질병관리본부 청을 뭐 중앙정부, 시도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다 이제 전염병만 한다는 거죠. 근데 전염병이 급속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취약계층이나 만성질환들을 가진 사람들한테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세 가지가 다 걸려있는 문제인데 역학조사관을 교육을 하는데 감염병만 교육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른 만성 문제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은 그럼 그대로 있는데 그게 해결되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조금
그 질본이 조금 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때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이런 건강 형평성의 문제들도 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조직이나 뭐 연구 조직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좀 학회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그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아주 굉장히 그 단기적으로 요구하는 뭐 어떤 역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전문과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문제를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보면 안 되겠다. 이걸 조금 더 그 좀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정치인들한테도 그렇고 이 코로나 문제를 단순히 감염병의 문제나 바이러스 문제로 보지 말고 실제로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뭐 무분별한 개발이나 지구 온난화 영향이라든지 또 여기는 또 정치의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솔직히 미국의 전염병의 저 문제 핵심은 정치의 과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분명히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그 파급 효과인데, 이 파급 효과가 지금 가장 결정적인 게 고용이나 뭐 교육 격차, 그다음에 장애인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예방의학의 연구 분야가 단순히 어떤 역학의 어떤 그 스피시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대학원생들이나 전공이나 저희 교수들이 이 코로나가 가졌던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같이 어떤 에비던스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어서 좀 어떤 그 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그 홍 교수님이 그 텔레메디슨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미국의 뭐 NEJM 이런 데 보면은 텔레메디슨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한국 사회에서 이 텔레메디슨 걱정하는 건 AI하고 같이 굉장히 그 결부되는 고민인데, 이 AI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철학이 뭐냐면 이게 인간을 대체할 거냐 아니면 인간을 보완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이 철학이 없으면은 저희 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가냐면 자꾸 이 자본 의료 자본, 그러니까 IT 하는 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그 비공식적으로 들은 정보인데 좀 약간 무분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우리 그 옛날 막 개발하듯이 어떤 그 개발 시대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논리들이나 신념들을 가지고 그런 건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텔레메디슨이 되려면 이게 철학적으로 일단 이게 대체할 거냐 보완할 거냐. 또 중요한 거는 산업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발되는 거는 그것이 얼마나 환자 중심적이고 윤리적인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됐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차피 이런 어떤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개발해봤자 외국에서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텔레메디슨이 지금 현재 코비드 시대에 활용돼야 되는 건 맞는데, 자꾸 저희 지금 민간 의료 쪽에서 이거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걸 자꾸 대체할 것 같다는 의구심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어떤 좀 뭐랄까요, 정부의 입장 정리, 어떤 좀 그런 뭐 민주당이 이걸 좀 추진하는 것 같은데 좀 당론 같은 것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대 인력 이력으로 체계 문제가 있는데, 뭐 저도 한때는 이제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홍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좀 요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공의료 확충이 의료의 공공성을 가져다 주냐? 삼성병원 하나 공공병원 만드는 거하고 지방의료원 한 200개 만드는 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공공의료 확충이 저는 반드시 의료의 공공성을 가져다 준다라는 보장이 있느냐에 대한 출발이 좀 더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를 잘 위기를 넘겨야 되는데 결국 민간 부분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한 지금 시점인데, 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공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 이런 거의 문제인데 지금 뭐 의대생들 국가고시 준다 마니다 이런 문제가 싸우고 있어서 조금 많이 이제 걱정이 되고 특히 이 올 겨울이나 계속 이게 장기화돼서 환자가 많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교수님 그 지역사회 협력 모형 중에서 저 보건소가 빠진 게 좀 전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국에 제가 2년 있으면서 지역의 그 GP한테도 갔다 와보고 나름대로 이제 지역 사람들과 얘기도 좀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영국이 이번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지역의 그 GP는 어떻게 보면 개인 의원이면서 임금을 셀러리로 이제 그 인두제로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역학조사하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특별히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은 그냥 내원하는 환자들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보건소는 또 어떤 보건소냐? 미국에 있는 보건소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 진료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 소위 파퓰레이션 헬스를 책임지고 지역 단위별로 이런 뭐 의사도 있고 다양한 인력이 있는 조직은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지금 뭐 국가 치매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보건소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무슨 뭐 질병관리본부 청을 만들었지만 결국 또 밑에는 다 보건소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봐서는 한국적 관점에서 보면 보건소가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이거 막는 것도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저는 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관리 정책을 뭐 건강보험공단이 할 수도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공단이 질병관리를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이 의료보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2017년에 란센 논문에서 독일의 그 의료관리학자가 뭐라 하냐면은 독일이 심장병색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들하고 의료기관한테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기본적으로 인디비주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별 의원이 계약하는 거고 개별 환자라고 하기 때문에 파퓰런 헬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 모형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만성질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소하고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 신뢰를 우리 이제 이거를 기초로 해야 돼요. 이 신뢰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감염병하고 만성질환도 잡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까 그 김정은 교수님이 우리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들 뭐 대학원생들 교육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보건소가 또 만성병 관리에 또 메카가 된다. 이러면 저는 우리 학생들이 실습을 뭐 6개월이면 6개월 불러가서 트레이닝을 받아도 충분히 저는 예방약 전문의 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 모형의 어떤 중심이 돼야 되고 거기에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병 그리고 건강의 결정적인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모델입니다. 이 보건소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저는 오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